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10월달 고3 학생들의 교육청 세계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고대 문명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파피루스, 파라오, 피라미드 하면 벌써 답 나왔죠. 이집트 문명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집트인들의 내세 세계관을 알 수 있는 사자에서 답 2번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지구라트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선지 3번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이고, 또 선지 4번 파르테논 신전, 넓게 보면은 그리스 세계고, 또 좁게 보면은 아테네에 있는 거고요. 선지 5번 갑골 문자, 요건 또 중국 상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키워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탐구 과제는 이 역대 왕조에서 수치제도, 즉 세금 걷는 그런 제도인데요. 일단 키워드가 안사에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알록산 사사명의 난, 바로 당나라 시기 중에서 당나라가 크게 이제 변곡점을 맞은 그런 시기죠. 일단 연도로 말하자면 755년부터 있었는데요. 하여튼 특히 그 세금 제도로 치자면은 안사의 난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조용조 제도가 있다가 이 안사의 난 이후부터 이렇게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는, 즉 여기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두 번 낸다고 그래가지고 양세법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왕조는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나라가요, 일단 선지 1번이 답이거든요. 동돌궐 복속. 자, 동돌궐을 복속시킨 때는 당나라 태종 때가 되겠는데, 이게 혹시 좀 생소한 선지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답이 될 거 없습니다. 선지 2번 수시력은 당연히 원나라 때 역법이죠. 특히 이 수시력 하면 잘 나오는 인물이 이제 칸으로 치자면 쿠빌라이 칸이고, 또 과학자로 치자면 곽수경 이름도 잘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선지 3번 분석에 의한 뭐 말할 필요 없이 진시황제고요. 선지 4번 구품중정제, 이거는 아직 과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위진 남북조 때 인재 등용하는 제도였습니다. 또 선지 5번 장건 서역 파견은 한나라 무제고요. 그러니까 역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동돌궐 복속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돌궐 복속은 당나라 태종 때였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문제 3번 밑줄진 황제의 제주식인데 딱 복장만 보더라도 청나라 황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키워드가 네르친스크 조약 얘기가 나옵니다. 즉 신들이 네르친스크 성에 도착하여 러시아 사신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계를 확정했다. 바로 이게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때 청나라 쪽에서는 강희제가 황제였고, 또 기왕 여기 러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상대방 쪽에서는 그 좀 이따 뒤에 나오지만 표트르 대제였습니다. 상당히 네임도 있는 그런 양쪽의 황제끼리 이런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네요. 1689년이고요. 자, 그럼 일단 강희제 때 이렇게 국내에서는 선지 5번 같이 3번의 난 그래가지고 3번의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나라 장군 출신들의 3명의 번왕,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오삼계죠. 오삼계 등 3명의 번왕들이 이제 난을 일으킨 것이 3번의 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문제 3번의 정답이 선지 5번 3번의 난이네요. 네, 꼭 말장난 같습니다만 하여튼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군기처가 설치되었다. 군기처는 강희제 다음 옹정제고, 또 선지 2번 이갑제는 또 명나라 태조, 즉 주원장 홍무제 때 또 중요한 키워드죠. 일종의 향촌 조직이고요. 선지 3번 자금성 건설이야 또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 때고, 선지 4번 사고전선은 또 옹정제 다음이 걸륭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좀 간단히 이 선지들에 나오는 황제들 순서를 맞춰보면은 일단 명태조가 먼저, 그리고 명나라 3대 영락제가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갑니다. 자, 밑줄진 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서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 유태인, 아르메니아인 등 각자의 법과 관습에 따라 살아간다. 각 공동체는 자체 지도자가 다스리며, 지도자는 어쩌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 자, 술탄 메흐메트 2세 하면 바로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바로 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죠. 자, 그리고 특히 이 오스만 제국의 특징이 종교적으로 비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도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나 관습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각 공동체가 즉 비이슬람교 공동체라도 관용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단어를 가리켜가지고 밀레트라고 그러죠. 밀레트.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여기 각 공동체 자체 지도자,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나 관습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도 밀레트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연관시키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 알았으면 답은 찾기가 쉽죠. 바로 늘 나오는 키워드 술탄의 춘리부대, 답 1번 예니치를 찾았습니다. 자, 선지 2번은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은 나라는 바로 티무르 제국이고, 선지 3번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했다. 이건 지금 이란 쪽의 사파비 왕조고요. 선지 4번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 파견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선지 5번 또 셀주크 투르크에게 술탄 칭호를 부여. 자, 이건 아바스 왕조고요. 이때가 이제
11세기쯤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5번 가겠습니다. 문제 5번 밑줄치는 왕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몽골군은 도시에 들이닥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참 이제 몽골군은 가는 곳마다 참 잔인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몽골군에 의해 가지고 파괴된 나라나 도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바로 키워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바그다드는 문명화된 도시였으나 이제는 소수 사람들만 남은 폐허가 되었고 왕조는 끝내 무너졌다. 자, 바그다드가 수도의 나라 하면 그러면 늘 나오는 왕조 아바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료는요. 바로 아바스 왕조가 1258년에 이 몽골군, 특히 훌라구 쪽입니다. 그쪽 몽골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멸망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 아바스 왕조가 세워진 초기 무렵에는 또 당나라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그 내용이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탈라스 전투, 즉 아바스 왕조가 세워진 지 바로 직후에 이렇게 751년에 당나라하고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선지 1번. 페르세폴리스 건설했다. 이것도 방금 앞에 나왔듯이 그 왕의 눈 할 때 나왔던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수도가 페르세폴리스였고요. 선지 2번 사선 왕조 페르시아 정복. 자, 이거는 이제 이슬람 시대 중에서 아직 그 우마이의 왕조 전시기,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정복된 때는 그 이슬람 세계 중에서 정통 칼리프 시대였고요. 선지 4번 군광구제와 둔전병제 실시. 이건 또 대표적인 비잔티움 제국의 또 키워드고요. 선지 5번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 확장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슬람 세계에서 정통 칼리프 시대 바로 다음 단계인 우마이 왕조 때 이렇게 영토를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가 왕조의 대외 관계입니다. 다시 이제 중국 역사로 가네요. 근데 휘자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고 특히 이제 키워드가 이 이만 항저우가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예수도는 카이평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건 남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있던 송나라, 원래 수도는 카이평이었는데 바로 금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한 다음에 창장강 남쪽으로 내려가서 계속 그 조씨 왕조를 이어나갔죠. 바로 이제 그것이 남송이고 이렇게 남송의 수도는 이만 항저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왕조의 대관계인데, 자, 쭉 찾아보면 선지 3번이 금방 답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방금 전에도요, 5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몽골군한테 멸망당한 아바스 왕조가 나왔는데, 역시 역시 6번 문제에도 역시 몽골군에 의해 가지고 멸망한 남송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근데 시기적으로는요, 이 앞전에 아바스 왕조에 비해 가지고 남송이 멸망한 때는 좀 뒤입니다. 그 남송이 몽골군 침입으로 멸망한 때는 1279년이고요. 이때 칸으로 따지자면은 쿠빌라이 칸 때가 되겠습니다. 네, 쿠빌라이 칸 때 남송도 멸망시켰고요. 자, 선지 1번 정화의 함대 파견 걸으면 명나라 영락제고, 선지 2번 남월 또는 남비에 정복하면 한나라 무제, 또 선지 4번 공행을 통하여 서양과 교역했다. 즉 청나라 때 걸룽지 때는요, 즉 18세기 후반 들어와가지고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고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과 교역하도록 했습니다. 자, 선지 5번 여러 차례 걸쳐 고구려 침략. 자, 이미 남송 때는 고구려 망하고 이때는 고려가 대응하고, 하여튼 뭐 고구려 침략 그러면 대표적으로 수나라 당나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이 막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일본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역시 키워드는요, 나가사키에 조성된 인공섬 대지마, 그리고 이 막부 정책에 따라 네덜란드인들은 대지마에서 일본인과 교역했다. 금방 에도 막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도 막부 하면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각 지방 영주들, 즉 다이묘들이 이렇게 에도에 와서 쇼군을 아련하고 가도록 하는 제도, 바로 상킨코타이. 선지 4번 늘 가장 단골로 나오는 키워드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킨 코타이 제도 실시. 자, 선지 1번 다이카게 씨는요, 아직 나라 시대보다도 전이죠. 야마토 정권이 있던 645년에 바로 당나라식의 정치 제도를 본따 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정치 개혁을 하는 조치가 바로 다이카 개신이었고요. 선지 2번 명나라와 가만 무역을 전개. 요거는 바로 무로마치 막부 때가 되겠습니다. 즉 이 무로마치 막부 때 명나라하고 그 조공 무역의 한 형태로 가만 무역이라는 걸 했고요. 선지 3번 이역부로 사절단 파견자. 이건 일단 에도 막부가 망하고, 즉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이죠. 1871년 들어와 가지고, 즉 메이지 정부 때 앞전에 에도 막부 때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양 나라들하고 불평등 조약 맺은 것도 좀 시정도 해보려고 할 겸, 그리고 또 서양의 새로운 문물도 배워볼 겸해서 1871년에 이와쿠로 사절단 파견했습니다. 하여튼 엄연히 1871년은 그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미나모토노 요리토메에 의해서 수립되었다. 자, 에도 막부는 성씨가 도쿠가와죠. 네, 처음 에도 막부를 창립한 사람 이름부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고요. 근데 이 미나모토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나간 막부는
카마쿠라 막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나오는 무르마치 막부는 성씨가 아시카가죠. 네. 그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문제 8번은 유럽 절대 왕정 군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 줄. 스웨덴 군대를 몰아내고, 자, 이러면 금방 러시아의 표트르 때 이제 감을 잡으면 다행인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가운데 아래쪽에 키워드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수도로 삼았다. 그러면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3번에서도요, 이제 그때는 청나라 강희제가 주인공이 돼서 그 러시아 측하고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도 한번 이 표트르 대제, 물론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암시가 되긴 했습니다. 하여튼 요번 8번 문제는 표트르 대제가 주인공이고요. 자, 그건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했습니다. 자, 나머지 절대 왕정 중요한 왕들 보겠습니다. 자, 선지 1번.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고, 선지 2번.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 이거는 또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죠. 이렇게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 상대로 승리를 했고요. 선지 4번.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이젠 차지. 이거는 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또 선지 5번. 꼴베르 등용에서 중상주의 정책하면 또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네, 늘 나오는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갑니다. 자, 9번은 다시 고대 인도 쪽으로 갑니다.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키워드 왕이 나왔습니다. 아소카 왕. 그리고 이제 이 상당히 아소카 왕이 전쟁의 비참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를 했죠. 하여튼 아소카 왕 나오면 마우리아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그러면 역시 키워드가 또 선지 2번에 있네요. 산치 대탑이 건립되었다. 산치 대탑. 답 찾았고요. 또 하나 더 들자면은 이 마우리아 왕조 때의 불교는 상자부 불교라고 그러죠.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상자부 불교.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이제 쿠잔 왕조 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승불교고, 대승불교로 트렌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하여튼 마우리아 왕조 답 2번 찾았고요. 자, 선지 1번. 시크교가 출현했다. 자, 시크교라고 하는 거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요소가 결합된 종교죠. 이렇게 시크교가 처음 출연하게 된 때는 무굴 제국 초반에 출연을 했습니다. 자, 선지 3번. 간단한 양식이 등장한 건 바로 마우리아 그 다음을 이은 쿠잔 왕조고요. 그래서 이 간단한 양식이 등장하면서부터 원래 그전에는 원래 불상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양식, 즉 그리스 쪽에 헬레니즘에서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런 거에서 본떠봐가지고 이렇게 쿠잔 왕조 들어오면서부터 간단한 양식의 영향으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 4번. 꾸뚜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이건 늘 나오는 오답선지도, 즉 무굴 제국보다 더 먼저 있었던 델리 술탄 왕조 때고요. 선지 5번. 칼리다사가 사꾼탈라 남겼다. 즉 이거 산스크리트어 문학이라고 그러죠. 이건 굽타 왕조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갑니다. 문제 10번은 이 전쟁 시기인데요. 이게 오답률이 45.7%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답률이 50%도 안 넘어가는데 왜 적어놨을까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번 10월달 시험세 때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제도 50%를 넘긴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평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수능을 거의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시험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사를 선택하신 수험생들은 뭐 웬만한 기본 개념은 다 이미 숙지하고 있고, 또 어지간한 함정에도 빠지지 않은 그만큼 상당히 이미 상당한 경제의 실력이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말풍선이 중요합니다. 성질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전쟁. 자, 그럼 금방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십자군 전쟁 중에 이제 본래의 성지 회복하자는 진짜 고귀한 뜻은 어느새 없어지고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4차 원정 때는요, 군인들이 비잔티움 제국, 같이 비잔티움 제국 하면은 비록 서로마가 아니고 서유럽처럼 로마 카톨릭을 믿는 건 아니지만, 즉 그리스 정교 쪽을 믿긴 하지만 또 같은 그리스도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같은 세계인데 이렇게 제4차 십자군 때는요,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이 진짜 변질된 거죠. 하여튼 이 전쟁은 금방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십자군 전쟁이 처음 시작하게 된 때만 알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하게 된 때는 1096년이고 그 계기가 되는 공의의 이름은 클레르몬 공의회죠. 여기서 이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 전쟁을 호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1096년을 일단 중심을 잡고요. 이 선지 중에서 가장 1096년에 가까운 사건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선지 2번입니다. 이 보름스 협약이 연도가 특이해서 외우기 쉽죠. 112년 바로 이
보름스 협약이라고 하는 게 교황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사이에 성직자 임명권, 세 글자로 줄이자면은 서임권 투쟁을 이제 뭐랄까 그 서임권 논쟁을 종식시키려 하는 해결하기로 한 그런 조약이 그런 협약이 보름스 협약인데요. 하여튼 이 연도가 1122년이니까 가장 그 십자군 전쟁 시작 때 한때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사실 끝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보름스 협약 연도만 112만 알고 있으면 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좀 약간 십자군 전쟁 이후의 일들은 막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베스트팔렌 조약 같이 아주 먼 거 말고 선지 1번하고 3번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1번 장미 전쟁. 자, 장미 전쟁은 일단 백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영국 그 귀족 가문들 간에 발생했죠. 이게 장미 전쟁이 발발한 시기는 1455년이고요. 또 선지 3번 자커리의 난. 이건 바로 프랑스에서의 농민 반란인데 자커리의 난이 발생한 건 1458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하고 3번 시기까지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답 확실하게 2번 보름스 협약 연도를 가지고 답을 찾았으면은 뭐 이렇게 1번이나 3번으로 낚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린 선지 4번 베스트팔렌 조약은요 바로 1648년입니다. 즉 30년 전쟁을 끝마치는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고요. 또 선지 5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요건 또 이 십자군 전쟁 앞이죠. 즉 바로 6세기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은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나 사이 시기의 일을 묻는 문제인데, 가를 보겠습니다. 가이우스 리키니우스. 자, 리키니우스. 익숙한 이름이죠. 하여튼, 이 리키니우스 법이 쭉 나오는데요. 평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안은 그 집정관 중 한 명은 평민 가운데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이었다. 바로 이 리키니우스 법이 나온 시기가 기원전 4세기 중엽입니다. 이 기원전 4세기 중엽에 이렇게 평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리키누스 법이 나왔는데 이제 나아가 더 중요하죠. 이제 나아가 바로 그에게 수여한 아구스투스. 바로 이 얘기는 즉 아구스투스 즉 이제 이렇게 거의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이제 로마가 황제 정치 즉 제정으로 가는 계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인물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 하면은 1차가 아니고 2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죠. 뭐 이렇게 옥타비아누스 또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2차 삼두 정치 이끌었습니다. 그럼 2차보다 앞엔 1차가 되겠죠. 그 얘기를 답 선지 5번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 삼두 정치가 전개되었다를 즉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는 아까 뭡니까 십자군 전쟁 문제에서는 십자군 전쟁 처음 시작한 시기하고 가장 가까운 걸 답으로 찾으면 되는 것이고 이 11번은요 가의 시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나하고 가장 바로 가까운 앞 시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2차 삼두 정치를 이끌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그 전에가 1차 삼두 정치였을 때니까 선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삼두 정치가 전개된 때는 기원전 1세기고요. 이제 이걸 이끈 3명의 사람은 역시 그 유명한 카이사르하고 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원전 1세기 카이사르 등 이 제1차 삼두 정치를 전개했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바로 얼마 안 가는 시기죠. 바로 또 옥타비아누스 등이 해서 2차 삼두 정치 이끌었고 그 후에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호칭을 받고 황제의 정치 제정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 답 찾았고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도편 추방제 실시. 실시 요건요 이제 아테네에서 민주 정치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 하나 나오죠. 이 도편 추방제를 도입한 정치가 이름은 클레이스 테네스고 이 시기가 이제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시기 그 리키누스법보다는 좀 좀 더 앞선 시기인데, 이걸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사실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또 선지 2번도 거의 선지 1번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델로스 동맹 결성. 자,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리스가 페르시아하고 한번 전쟁을 겪은 다음에 이제 또 페르시아의 침입에 대비해서 아테네가 주도가 돼가지고 동맹이 결성된 것이 델로스 동맹이죠. 하여튼 이 도편 추방제도 그렇고 델로스 동맹도 그렇고 다 기원전 5세기 때고요. 또 선지 3번 메르등 조약은 또 한참 뒤입니다. 이건 프랑크 왕국의 까를로스 대제가 돌아가신 이후에 까를로스 대제 사후에 이렇게 베르등 조약이 체결돼서 이 연도로 말하자면은 843년인데요. 베르등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그렇게 세계 왕국으로 분할되는 계기가 되는 조약이죠. 또 선지 4번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건 요건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가 되겠습니다. 연도로 말하자면은 또
325년,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보다는 좀 뒤죠. 자,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니케아 공의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고 325년이었습니다. 그다음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은 다시 인도 역사로 갑니다. 자, 이 항쟁에 대한 설명인데요. 금방 동인도 회사 용병 나왔으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바로 동인도 회사 용병, 세포계라고 불렀죠. 세포의 항쟁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약통에 발라진 기름 문제 항의하면 영국 당국 공격에서 바로 그 세포의 항쟁인 발단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포의 항쟁이 일어난 시기는 1857년이 되겠습니다. 1857년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세포 항쟁 결과 답 4번 금방 답 나올 수 있네요. 이렇게 원래 여기도 나왔지만 이 당시까지 하더라도 아직 무굴 제국은 일단 껍데기일지라도 남아 있었고,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통치가 아니고 직접 영국 여왕이 이제 인도를 직갈 통치하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무굴 제국은 이제 황제가 폐위되고 멸망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무굴 제국 황제가 폐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도 여왕이 직갈 통치하는 진짜 완전 식민지가 된 것이죠. 자,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이 롤러법이라고 하는 게요, 1919년, 즉 우리나라 3.1운동 있던 그 해에 이제 반영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롤러법. 그래서 롤러법 폐지는 당연히 20세기 때 일이고요. 선지 2번 플라시 전투는 요건 또 세포 항쟁보다 딱 100년 전이죠. 18세기 중반, 즉 1757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운 전투가 플라시 전투고요. 당연히 여기서 영국이 이겼던 것이고요. 선지 3번 인도 독립동맹이 주도했다. 자, 인도 독립동맹은요 1920년대부터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독립동맹 1920년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일단 한번 체크하면 좋겠고요. 선지 5번 스와라시, 스와데시 등 4대 강령, 요건 또 인도 국민에 의해 반영 운동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이 4대 강령을 채택한 때가 1906년 콜카타 대회였습니다. 자, 이 콜카타 대회는 왜 열렸습니까? 바로 1905년에 인도가 이 인도인들의 종교 간의 갈등을 식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죠. 그 벵골 분할령에 대항해서 이렇게, 즉 인도 국민에 의해 반영 운동의 하나로 1906년에 콜카타 대회가 열렸고, 거기서 이렇게 4대 강령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다시 이제 중국 역사로 갑니다. 자, 장제스 씨가 이렇게 장수량한테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얘기가 이제 1936년, 즉 중일전쟁 일어나기 1년 전에 시안 사건 말하는 것이죠. 이 장제스가 시안을 방문했는데 이때 장쇠량. 자, 장쇠량은 이제 그 전에 동북 군벌이었던 장쫄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장쇠량이 이렇게 장제스는 일본과 싸움보다도 공산당 토벌이 더 우선이라고 그러고, 반면에 이제 장쇠량은 지금 일단 공동의 힘으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군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장제스가 시안에 왔을 때 장쇼량이 장제스를 감금한 사건입니다. 자, 시안 사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두 번째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게 되죠. 그 얘기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2차 국공합작의 과정을 정리한다. 즉, 이제 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이 시안 사건의 영향으로 바로 그 해에 2차 국공합작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답 찾았고, 선지 1번 보겠습니다. 무술정변. 자, 무술정변은요, 변법자금 운동과 관련됩니다. 즉, 변법자금 운동을 해서 좀, 나름대로 좀 중국 제도를 매주유신 본따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이 바로 그 변법자금 운동에 반대를 해서 그 광서제를 유폐시켜버리죠. 바로 그 사건이 무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변법자강운동은 좌절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보통은 이제 변법자강운동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잘 무술정변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만, 일단 나왔으니까 이 무술정변이라는 그 사건은 바로 변법자강운동에 대해서 서태후하고 보수파들이 반발해서 광서제를 유폐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지 2번 난징조약은 또 1차 아편전쟁 이후에 책을 든 조약이고, 선지 4번 대약진 운동. 이건 마오쩌둥 때죠. 바로 1958년부터 대약진 운동 시작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게 마오쩌둥이 또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선지 5번 신문화 운동이 시작된 배경. 이건 신해혁명 이후에 한 1915년경부터 그 천투슈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문화 운동이 있었죠.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가우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비텐바르크 하면 또 금방 루터 답을 캐치하신 분들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걸 금방 캐치 못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교황 레오 10세 면벌부 판매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95교제 반박문 새겼다. 바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된 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루터는요,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신앙의 근거를 오직 성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방금 위에 선지 3번에 있는 그리스도교 강요를 저술한 칼뱅도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실향의 근거를 오직 성서라고 주장한 점에서는 또 공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칼뱅이 저술한 책은 그리스도교 강요고요. 이제 선지 1번 예수의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로욜라, 선지 2번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고, 선지 5번 혼산적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 후스 같은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혼산적 공의회가 또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하면 일단 또 연도는 외우고 싶습니다. 1414, 1414년인데요. 그 전부터 쭉 있었던 교회 대분열, 예를 들어서 아비뇽 유수 같이 막 교황이 아비뇽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교황이 3명이 있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교회 대분열을 바로 수습하기 위해서 모인 공의회가 콘스탄츠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나오는 공의회가 아까 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최했던 니케아 공의회가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아까 십자군 전쟁 나왔을 때 참고로 말씀드렸던 또 클레르몬 공의회가 나왔고, 또 이렇게 교회 대분열을 수습하는 기회에 이렇게 모인 콘스탄츠 공의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 이 혁명이 전개되던 시기입니다. 자, 이곳 공시에를 줄이는 이 혁명 당시 수많은 이들이 단두대, 벌써 나오면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역시 중심 인물이 나왔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역시 이곳에 수감되었다, 처형되었다. 자, 이제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권력을 잃고 실각하고 처형된 사건이 바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그러죠. 테르미도르 반동 기왕 나온 김에 제가 체크해 봤고요. 하여튼 이제 이 혁명 시기라고 하니까 원래 세분화하자면은 뭐 국민의회 시기, 입법의회 시기, 이렇게 로베스피에르가 정권 잡았던 국민공회식 뭐 그렇게 세분화하자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프랑스 혁명 시기만 답을 찾으면 되니까 쉽게 선지 5번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8호에 이렇게 오스트리아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 병사.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고 프로이센도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죠. 이제 그거 보고 혁명전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오스트리아군 프로이센이건 간에 그런 혁명전쟁을 벌이던 시기는 입법의회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1번 농노해방령 선포하는 황제. 자, 농노해방령은요 러시아 때 1861년 알렉산드르 2세가 선포했고요. 선지 2번 차티스트 운동. 야, 요거는 또 1838년부터 있었던 영국의 특히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권 확대해달라는 운동이죠. 차티스트 운동. 또 선지 3번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 제출자 의한우. 야, 이 권리청원 찰스 1세의 제출, 이거는 또 1628년의 일이었고요. 선지 4번 요코타운 전투에서 영국군 통솔한 장군. 자, 이 거의 요코타운 전투는요 미국 독립전쟁의 거의 막바지 단계죠. 그리고 일단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독립전쟁이 프랑스 혁명보다 앞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요크타운 전투는 연도는 1781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네, 16번은 연평 문제네요. 자, 근데 첫 줄에 베르사유 궁전이 나왔으니까 루이 14세인 것 같은데, 루이 14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독일 제국 성립하는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은 프랑스를 물리친. 자, 여기서 그 진짜 프랑스의 상징 같은 곳에서 독일 비레르 1세가 이렇게 독일 제국 탄생했다는 기념 행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프랑스한테는 치욕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독일 제국이 성립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또 항상 나오는 단계가 또 프랑스와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하여튼 이때 이제 비레르 1세가 황제가 되고 하나의 독일 탄생했다. 바로 독일 제국이 이렇게 수립된 연도는 1871년인데요. 이 연도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쭉 연표 봤을 때 이탈리아 왕국 수립이 먼저고 그 다음이 독일 제국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답을 라구간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연도로 말하자면요,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된 때는 1861년이고 딱 그로부터 10년 후에 1871년도에 독일 제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나온 게 바로 라구간 끝에 있는 삼국동맹, 즉 1차 대전 얘기할 때 이렇게 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가 한쪽 편이었고 또 다른 쪽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삼국 협상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쪽 편인 삼국 동맹이 처음 결성된 때는 1882년인데, 하여튼 요 문제는 삼국 동맹이 결성된 시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왕국 수립 바로 다음에 독일 제국 수립, 그것만 알면 답을 라구간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부터 보자면요, 비내위 개최. 요거는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오스트리아 메테르니히가
중심이 돼가지고 구체제로 돌아가자고 한 회의가 빈 회의였고요. 이게 1814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데카브리스트 분기, 즉 러시아 청년 장군들의 분기죠. 이건 1825년이고, 이제 가끔 19세기 전반쯤 해가지고 어려운 연평 문제나 시기 문제가 나올 때 이 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즉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 분기는 1825년이고요. 또 프랑스에서 2월 혁명 발발자,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발발한 해는 1848년이고, 여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왕으로 있던 루이 필리프는 퇴위를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사라예보 사건, 요건 이제 그 유명한 1차 대전이 촉발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왔을 때 바로 세르비아 청년이 총 쏴가지고 이렇게 저격한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이고,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14년이고요.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17번 민족운동입니다. 다시 중국 역사로 왔습니다. 만주 오랑캐는 반드시 멸망할 징조이다. 그리고 키워드 인물이 나왔죠. 천왕 홍수전입니다. 여기서 만주 오랑캐 반드시 멸망. 이때 나온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멸만흥한이죠. 멸만흥한. 다시 한족을 다시 흥하게 하자.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홍수전 나왔으면 다 끝났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고요. 자, 태평천국 운동은 선지 5번 같이 이렇게 중국번 등이 한족들이 이끄는 향용에 의해 가지고 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국번 향용 또 항상 같이 태평천국 운동하고 짝이 되는 키워드죠. 자, 선지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군벌 타도를 목표로 삼았다. 자, 이건 일단 태평천국하고는 일단 관계가 없고요. 군벌 타도를 목표로 삼은 게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 민족운동 측면에서 보자면은 1919년에 오사운동이 되겠죠. 또 선지 2번 중체 사용의 방식으로 전개됐다. 요거는 이제 중국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북이 따라 배우자 하는 운동, 양문동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3번 신축조약 체결, 요거는 또 노화단 운동이고, 또 선지 4번 우창 신구봉기, 요거는 신의 혁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갑니다. 18번은 러시아 역사인데요. 레닌 사후 한동안 이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레닌의 충고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결국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고 또 독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레닌 사후에 권력을 잡고 독재한 사람, 금방 스탈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닌의 시기하고 스탈린 시기를 잘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지 1번을 보면요. 3월 혁명을 주도했다. 러시아에서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엔 1917년 3월 혁명 때는요, 이때 레닌은 러시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썼듯이 레닌이 주도한 혁명은 3월 혁명이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11월 혁명, 다른 말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하죠. 자, 일단 1번 땡이고요. 선지 2번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추진. 요거 이제 소련의 나중에 거의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취했던 개혁개방 정책이죠. 또 선지 3번 독립국가 영합, 약칭해서 CIS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고르바초프에서 이어지는 거죠. 이제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일부 나라들끼리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걸 결성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1991년 12월에 일이 되겠고요. 또 선지 4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네, 요게 맞습니다. 자, 일단 레닌이 사망한 시기가 1924년이고, 이거 먼저 중심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소련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된 거는 1928년입니다. 그러니까 레닌 사후 이후죠. 바로 요거는 스탈린 때가 됐고, 요거 혹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선지 5번 같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약칭해서 소련인데요. 이 소련 연방이 성립이 된 건 아직 레닌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즉 1922년 아직 레닌이 살아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19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자, 19번 가 전쟁의 결과인데요. 어느 전쟁인가? 금방 왼쪽 그 두 번째 말풍선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파리 해방 취재. 자, 그럼 이건 2차 대전이고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44년 6월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대전 후에 전쟁을 일으킨 이른바 전범이라고 그러죠. 주로 독일 측하고 일본 측인데, 전범 재판이 열렸죠. 그래서 독일 쪽에서는 뉘른베르크, 일본 쪽에서는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선지 1번 답 금방 찾았습니다. 그 다음 선지 2번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자, 국제연맹은 1차 대전 이후에 1920년에 창설된 것이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죠. UN. 또 선지 3번 메테르니가 실각하였다. 아까 전에 비녀이 나왔습니다만 바로 1848년 일단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있었고 그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48년 오스트리아 3월 혁명의 결과 결국 메테르니히도 실각을 했습니다. 선지 4번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때는 1989년이고요. 선지 5번 닉슨 독트린 발표. 이건 베트남 전쟁 중이죠. 1969년에 이렇게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이제 앞으로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군사 분쟁에 직접 뭐랄까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베트남 전쟁 중에 발표된 것이 닉슨 독트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20번을 가겠습니다. 이제 분쟁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 딱 여기 지도가 이렇게 인더스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더스강 지류에 있는 뭐 이런 물길 가지고 가나라하고 나나라가 분쟁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두 나라는요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후 지속되어 온 양국 간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한쪽이 인도고 하나가 한쪽이 파키스탄인데, 일단 동쪽이 인도니까 또 여기 나 지역은 나 국가는 파키스탄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가나 국가가 서로 인도가 파키스탄을 거꾸로 알아도 전혀 답 고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두 나라는 선지 1번 같이 카슈미르 하면 진짜 두 나라 갈등의 대명사 같은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종교 갈등에서부터, 즉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갈등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긴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선지 1번 카슈미르 지역 답 찾았고요. 이제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모로코 지배권을 둘러싸고 두고 두 차례 충돌. 요거는 바로 프랑스하고 독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두 차례는요 1905년하고 1911년입니다. 근데 이 두 차례 모두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해가지고 독일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또 진출하는 걸 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지 3번 전략무기 제한했던 약칭 솔트라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것이고요. 또 선지 4번 제1차 비동맹 회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게, 이 1차 비동맹 회의는 1961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1차 비동맹 회의에 인도는 참가했는데, 이때가 이제 인도의 네루가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인도는 참가했는데 파키스탄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혹시 1차 비동맹 회의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도 좀 29개 나라인가? 하여튼 반둥 회의가 있었죠. 근데 이 반둥 회의 이후에 또 미국과 소련 측 어느 쪽에도 속하기를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1차 비동맹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인도만 참가를 했고요. 선지 5번 보겠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가입자. 일단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중심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연도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5년에 결성됐는데 주로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유럽 쪽의 공산국가들이 가입했죠. 자, 이렇게 해서 10월달 세계사 복습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